자, 이제 제4장의 무역계약의 조건이라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서에 대해서는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무역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무역 계약 내용을 쪼라락 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 즉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뭐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본 강의 시간에 배우시는데 그 전에 그러한 관련된 내용들을 이 무역계약의 조건을 통해서 한번 보실 겁니다. 자, 1절 보시면은 이제 품질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물건을 구매할 때는 품질도 생각하셔야 되고 가격, 포장, 뭐 선적, 보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되죠. 그러면 그 내용들이 다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품질 조건에 의의 무역 거래에서 매매될 대상 물품의 품질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계약서에 정해두는 것을 말한다. 2번 품질의 결정 방법이요. 1번에 sales by sample 되어 있죠. 견본 매매입니다. 견본 매매. 자, sales by sample, 견본 매매 어떤 걸까요? 일단 특히 의류 쪽에 조금 많아요. 우리가 샘플 매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매도자가 인형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내가 이러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품질 조건이니까 이러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물품을 너에게 만들어서 공급해 줄게. 거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이 거래의 품질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샘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다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견본의 종류에는요. 1번에 seller's sample, 매도인 견본이에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견본.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요 샘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2번 buyer's sample, 매도인이 반대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시하는 견본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자, 내가 바이어인데 물품 구매하고 싶으니까 이러한 종류의 물품을 만들어서 나한테 공급해주면 돼 라고 오히려 역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자, 3번에 카운터 샘플 반대 견본입니다. 매수인이 견본에 대해서 매도인이 제조하여 보내는 견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의 견본을 이렇게 딱 보내주죠. 그러면 매도인이 그 견본을 보고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라고 해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되지 라고 한번 샘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반대 견본은 3개 이상을 만드는 거고, 자, 한번 5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에 견본 매매의 유의점, 요게 조금 중요해요. 견본 매매에서 품질 표시는 물품 성질에 맞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품질을 표시하는 용어로서 same as sample, up to sample, 이거는 뭐예요? 굳이 한국말로 조금 바꿔보자면 정확히 일치한다, 완전히 일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 곰돌이 인형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만들었는데 털이 조금 삐져나왔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딴지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샘플에는 털이 삐져나온 게 없는데 이거 왜 털이 삐져나왔느냐? 견본 품질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ame as sample이라든지 아니면 up to sample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사용을 하지 말고 뭘 쓰래요? similar to sample, 샘플하고 거의 일치하는 유사한 그런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계약서에 작성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자, 다음에 이제 2번 sales by standard, 표준품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USQ, Usual Standard Quality, 보통 표준 품질 조건. 2번에 FAQ, 평균 중등 품질 조건. 3번 GMQ, 판매 적격 품질 조건.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어요.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공인검사기관이나
공인표준기준에 의해서 보통 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면화판매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상품 중에는 인삼, 오징어, 혜태 등은 수출조합이나 정부지정 공공기관에서 판정하는 품질에 따라 1등급, 2등급, A, B, A1, B2 이렇게 구분이 된대요. 그러면 이 USQ로 거래하겠다. 즉 품질을 USQ 조건에 맞춰서 공급하면 된다라고 써놨으면은 이 USQ에 따라서 1등급 할 건지 아니면 2등급으로 할 건지 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에 2번에 FAQ 평균 중등 품질 조건. 일반적으로 곡물 거래에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선적지에서 해당 계절 출하 물품의 평균 중등품을 표준으로 하고 선물 거래일 때에는 전년도 수확물의 평균 중등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인도 물품의 품질 수준은 새로 수확한 물품의 평균 중등품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 곡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어떤 해는 되게 이제 풍년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조금 흉작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품질을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힘드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중등 품질을 거래하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3번에 GMQ 판매 적격 품질 조건. 수입지에서 인수한 현물에서 내부의 하자가 발견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품질 조건이다. 물품이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해서 배에서 내렸어요. 딱 봤더니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3번에 Sales by Trademark와 브랜드 상표 매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어린 시절에 누구나 다 좋아했던 브랜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의류가 됐든 아니면 뭐 신발이 됐든 간에. 그러면 뭐 부모님들한테 보통 막 많이 사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상품에 내가 원하는 브랜드가 붙어 있으면 품질 조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통 이런 거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죠. 이미 품질 수준이 굉장히 고품질이다라고 인지가 되어 있는 그러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상표 매매를 합니다. 자, 다음에 4번 Sales by Description or Specification 명세 매매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인형을 잠깐 그려드렸는데 이렇게 조그만 것들은 얼마든지 샘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가격도 얼마 안 하고 크기도 얼마 안 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전투기 매매를 하겠다. KTX 매매를 하겠다. 샘플을 만들어 와라 라고 하면 조금 난감해질 거예요. 특히 전투기 같은 거는 정말 뭐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샘플 만들어서 보여주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기계류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명세서로 매매를 합니다. 설계도 매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보통은 설계도를 그려가요. 이렇게 딱 해서 설계도를 이렇게 딱 그려간 다음에 이 설계도대로 물품을 만들어주면은 품질 조건 오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좀 규모가 큰 거, 비싼 거 이런 것들은 디스크립션 매매를 하고요. 다음에 5번에 Sales by Type or Grade 규격 혹은 등급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서 품질을 딱 인정받으면은 물품에 뭐가 찍혀요? KS 마크가 찍히죠? 한국에서 물건 판매할 때는 상대방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품에다가 KS 받아와라. 그러면 품질 조건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고 6번에 Sales by Inspection 점검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점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물품을 한번 보고 나서 구매하겠다라는 거예요. 매수인이 현물을 직접 확인한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품질 약정 방법으로 매수인에 의한 직접 점검 방식을 취하므로 국내 거래에서는 널리 활용이 된다. 우리
일반인들이 물품 구매하러 가면요, 전부 다 사실은 점검 매매예요. 내가 물건을 한번 보고 나서 구매하는 거니까. 무역거래에서는 BWT 거래, COD 거래, Offer on Approval 또는 Offer on Sale or Return에 의해서 서적과 사무용품의 판로 확장이나 신규 상품의 시장 개척에 이용이 되고는 합니다. 자, 이 중에서 BWT 거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세 창고도 조건의 거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중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마땅한 구매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사람이 직접 물건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어떤 특정 장소로 물품을 옮겨 놓으면 사실은 아직까지 수입 신고 안 해도 돼요.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보세 창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창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즉 수입 신고도 안 하고 뭘로 있는 거죠? 외국 물품인 상태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 나서는 겁니다. 내 물건 사가라. 지금 내가 한국에 갖고 왔으니까 물건 보고 마음에 들면 사가라. 우리 무역거래에서 물품 구매자는요, 잘못된 물품이 올까봐, 하자 있는 물품이 올까봐 조금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이미 물건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면 가서 물품 상태 확인하고 마음에 들면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물건을 구매하겠다라고 한다면 구매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국으로 이제 갖고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수입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보세 창고도 거래라는 개념이고요. 즉 점검 매매의 한 종류가 되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COD 거래 있죠. 이거는 Cash on Delivery라는 뜻입니다. 캐시는 현금, 돈이죠. 그렇죠? 딜리버리는 물품이 도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품이 도착하면은 그때 돈을 주겠다. 물품 받으면서 물품 상태 확인하면서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점검 매매의 한 종류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품질의 결정 시기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보니까 샘플 거래해가지고 샘플이랑 동일하면은 품질 조건 오케이, 명세서대로 만들었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상표 매매, 상표 달려있으면 오케이, 다 오케이인데 그러면 과연 그 결정 기준 시점은 어디로 둘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Shipped Quality Terms, 선적 품질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선적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출국이라고 얘기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양육지, 물품을 육지로 내린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배에다가 물품을 올린다는 뜻이고, 이거는 수입국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선적지에서 배에다가 물품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지금? Shipped Quality Terms. 물품을 배에다 선적한다는 게 ship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선적 품질 조건으로 하겠대요. 품질의 결정 시기를 선적 완료 시점으로 하는 조건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은 인코텀즈 나중에 배우실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선적하는 그 시점에 견본품하고 품질이 똑같은, 아니면 다른 조건에 맞춰서 어쨌든 간에 품질 조건을 만족시켰으면 이때부터는 뭐예요? 매도인, 물품 판매한 사람은 해당 품질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선적할 때까지만 어떻게든 품질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선적 품질 조건이에요. 다음에 2번에 Landed Quality Terms, 양육 품질 조건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물품이 이제 배에다가 선적이 돼가지고 양육지에 도착을 했어요. 수입국에. 그 다음에 물품이 배에서 딱 내리는 이 순간까지 퀄리티를 누가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품을 판매한 사람이. 아까 전에 선적 품질 조건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한 사람이 물품이 선적될 때까지만 물품의 품질을 보장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구매한 사람, 매수인이 품질을 전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으로. 그게 선적 품질 조건이고, 양육 품질 조건은 매도인, 물품 판매한 사람이
양육지까지의 품질을 전부 다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까지 갈 때까지 계속해서 품질을 보장해주고 여기에서 물건을 딱 깠을 때 계약서에 나와 있는 품질 조건과 일치해야지만 계약 내용을 완료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다음에 이제 3번에 RT, TQ, S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선적 품질 조건, 그 다음에 양육 품질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품에 대한 품질 결정 시기고요. 3번에 나와 있는 이렇게 세 가지는 곡물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제 곡물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빈번했고 지금도 많긴 하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이 다 곡물 거래였기 때문에 곡물만 조금 특화되어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곡물류 거래에서 선적시와 양육시의 품질 상의에 대하여 매매 당사자 중에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대해서 영국 런던의 곡물시장을 중심으로 정립된 특수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번에 테일 퀘일 TQ입니다. 선적 품질 조건으로 매도인은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을 지는 조건.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선적 품질 조건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TQ 여기다 쓸게요. TQ 조건이고요. 테일 퀘일. 다음에 2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라이텀즈 RT라고 나와 있죠. 호밀 거래. 라이가 이제 호밀이에요. 호밀. 이 호밀 거래에서 주로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름이 라이텀즈라고 붙었습니다. 이거는 양육 품질 조건이에요. 물품 도착 시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매도인이 변상하는 관례에서 생긴 것으로 양육 품질 조건이다. 그래서 요거는 요 양육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RT라고 부릅니다. 라이텀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근데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뭐라고 나왔어요? C damaged SD라고 나왔죠. 자, 이 SD는 뭐냐면요. 일단 기본 컨셉은 TQ예요. 테일 퀘일. 그러면 선적 품질 조건인 거죠. 선적될 때까지만 매도인이 해당 물품의 품질을 보장해주면 됩니다. 근데 선적되고 나서 쭉 양육지로 가는 도중에 해수 피해를 입어가지고 물품이 망가져서 품질이 손상됐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매도인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즉 기본 컨셉은 TQ인데요. 그 이후 선적된 이후에 해수 피해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해는 매도인이 책임지겠다라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변형된 선적 품질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기본 컨셉 자체는 선적 품질 조건이다라는 거죠. 참고해 두시고, 자, 4번의 품질의 증명 방법입니다. 1번, 만약에 선적 품질 조건이었다면 입증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권위 있는 공인 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 증명서나 품질 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자, 선적 품질 조건이기 때문에 선적지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매수인이 본인이 직접 오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공인된 제3의 검사기관한테 의뢰하는 거죠. 자, 지금 내가 이제 물품 선적을 했는데 이 물품의 퀄리티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서류를 좀 써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선적 품질 조건 만족 이렇게 써주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서류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양육 품질 조건, 이건 뭐예요? 이제 물품이 양육지로 도착한 거죠. 수입국으로 이제 매수인이 나오겠죠. 매수인에게 품질 수준의 미달 또는 운송 도중의 변질에 대한 입증 책임이 기속되기 때문에 권위 있는 감정인이 감정 보고서에 의해서 사실을 증명하고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딱 물품이 도착을 해서 까봤더니 망가진 물품이 왔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매도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달라고 하면은 안 먹히고요. 누가 또 등장해야 돼요. 공인된 제3의 검사기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기관이 물품 보고서 사진 찍고 검사 보고서 만들어서 이거는 도착된 상태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품질 조건 불합격이라고 해서 서류를 주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자, 내가 이거 검사기관한테 연락을 해서 검증 받아봤더니 불합격됐다. 당신이 보상해야 된다라고
클레임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품질 조건을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2절에 수량 조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재는 단위를 보통 킬로그램을 많이 써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를 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200이라고 써놓고서 이걸 킬로그램으로 쓰느냐, 아니면 200파운드로 쓰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게 돼버립니다. 즉 단위가 달라지는 거죠. 뭐 이렇게 유사한 뭐 예시 같은 경우에는요, 통화 조건도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00원이라고 쓰는 경우하고 100달러로 쓰는 경우하고 달라져요.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요, 미 달러가 있고 뭐 호주 달러가 있고 여러 달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량 조건은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자, 1번 수량의 단위 결정. 수량의 단위는 상품의 성질과 각국의 도량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중량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 파운드, 뭐 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톤의 유형. 톤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통 톤이라고 하면 몇 킬로그램이에요? 1000킬로그램이죠? 근데 이게 그 톤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자, 1번의 잉글리시 톤은요, 롱톤이라든지 아니면 그로스톤이라고 부르고, 1 잉글리시 톤은 2240파운드, 즉 1016kg이다. 다음에 2번의 아메리칸 톤은 쇼트 톤이나 넷톤이라고 부르고, 1 아메리칸 톤은 2000파운드, 즉 907kg. 다음에 3번의 매트릭 톤은 MT, 킬로톤, 미들톤, 프렌치톤 이런 식으로 불리고요. 1 매트릭 톤은 약 2204파운드, 100kg에 해당이 돼요. 이런 것들은 좀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계량의 방법. 1번에 그로스 웨이트, 2번에 넷 웨이트, 3번에 넷 웨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로스 웨이트라고 하면요, 외포장, 내포장, 내부 충전물 및 물품의 순수한 자중까지를 모두 합하여 계량하는 조건으로 일부 액체 물품이나 밀가루 또는 면화 등 특수 품목의 경우에만 채택될 뿐 그다지 많이 이용되는 계량 방법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로스 웨이트라고 하면은 총중량 조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물건을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물품 박스에 보면 물품 박스가 이렇게 큰 박스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또 각각 물품의 개별적인 박스가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또 이걸 또 까보면은 또 여기에 조그만 박스가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막 포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외포장과 내포장 그리고 내부 충전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그로스 웨이트라는 방법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자, 다음에 2번에 넷 웨이트, 순중량 조건. 총 중량에서 외부 포장인 부대의 무게를 제외한 중량으로 계량하는 방법으로 비누나 화장품같이 소매시에 포장된 채로 판매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이거는 보통 뭐예요? 우리 비누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슈퍼 가서 비누를 구매하면은 비누 이렇게 조그만 그 종이 박스 같은 데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비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비누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비닐 포장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요 무게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을 순중량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3번에 넷 웨이트. 자중이라고 하면요, 이제 정미중량 조건인데, 자중하면 그 물품 자체에 그냥 그것만이에요. 그 물품의 무게. 여기에서 자중이라고 한다면 이 비누의 무게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품 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 즉 중량에서 내부 포장과 충전물 등을 제외한 중량으로 계량하는 방법이다. 순수하게 이 물품에 대한 중량만으로 놓고서 무게를 재는 방법을 얘기해요.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총중량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건 무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정미중량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요거
포장 박스를 전부 다 까서 물품만 딱 놓고 재야 되기 때문에 이 포장을 다 벗긴 다음에 나중에 다시 다 포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고요. 뭐가 제일 많이 사용될까요? 순중량 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겠죠. 자, 2번에 measurement 용적이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number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일반 상품의 경우, 즉 individual item이나 packing units의 경우에 사용이 된다. 우리 뭐 1개, 2개, 3개 이렇게 세는 경우 있죠. 자, 2번에 피스나 세트, 연필과 양말 등은 doz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우리 dozen이 몇 개를 의미하는 거죠? dozen이라고 하면은 거기 옆에 나와 있죠. 12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우리 어디서 많이 사용했냐면 어릴 때 문방구 가서 연필을 사려면 연필 뭐 달라고 하셨었어요? 연필 한 다스 달라고 말씀하셨죠? 이 더즌이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면 다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용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더즌이라는 의미는 12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10더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곱하기 10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그로스의 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스몰 그로스, 뭐 그레이트 그로스 다 나와 있으니까 4번에 패키지 포장입니다. 면화, 시멘트, 비료, 통조림, 유류 등의 포장 용기 단위가 사용이 됩니다. 뭐 베일, 백, 케이스, 캔, 드럼, TEU하고 FEU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컨테이너를 얘기해요. 20자 크기의 컨테이너하고 TEU는 20자고 FEU는 두 배 큰 40자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5번에 length, 길이입니다. 미터, 야드, 인치, 풋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다음에 6번에 square, 면적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수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100개를 주문을 했으면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몇 개를 받아야 돼요? 100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무역거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개를 주문해서 매도인이 물품 100개를 보내줬다라고 해도 실제로 100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드물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100개를 주문을 했는데 중간에 2개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98개만 받았어요. 100개를 주문을 하고 2개가 파손이 돼서 98개가 왔어요. 근데 매수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100개 주문했는데 98개밖에 못 받았으니까 이거 계약 이행 못한 거야. 나 이거 물건 다 못 받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맞춰주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수량 표현의 방법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0개를 주문했다 한다면요. 105개를 보내줘요. 그러면 중간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망가지고 102개가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오차 범위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조항이 2번에 나와 있는 ML 클라우즈 과부족 용인 약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한 수량의 과부족 한도를 정해두고 더 많이 도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더 적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상품이 인도가 되면 계약 불이행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수량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수량 표현 방법으로 인도 수량 신축성을 부여하는 수량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 100개를 주문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0%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매수인에게 110개가 도착해도 되고요. 아니면 90개가 도착해도 돼요. 이 사이에 물품 수량 아무거나 도착을 하면 매도인은 계약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한 거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물품 단가를 1달러로 했어요. 그렇게 100개를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110개가 와요.
그러면 매수인은 얼마 줘야 돼요? 매도인한테 110달러 주는 거죠. 90개가 왔어요? 그러면 100달러를 주는 게 아니라 90달러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신축성 있게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Quantity, 수량은 shall be subject to a variation of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몇 퍼센트의 과부족을 허용해 주겠대요? 플러스 마이너스 5%를 허용해 주겠대요. 이렇게 조금 신축성 있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이번에 신용장 통일 규칙에 대해서 살짝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approximate quantity, 계산 수량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신용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배우셨던 이 과부족 more or less clause, 과부족 용인 약관이 그 신용장 통일 규칙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의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과부족 용인 약관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근데 신용장이 아니라 추심이라든지 아니면 송금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계약서에다가 이 과부족 용인 조항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3번 넘어가겠습니다. 검량의 기준 시기. 자, 우리 아까 전에 품질 같은 경우에도 선적되는 시점의 품질 결정, 양육되는 시점의 품질 결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졌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hipped Quantity Terms, 선적 수량 조건입니다.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수출국 내 어느 지점으로 되는 조건이다. 선적 시에 검량된 수량이 약정 수량에 해당하는 한 운송 도중의 감량에 대해서 수출업자로서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선적될 때까지만 매도인이 해당 물품의 수량을 잘 케어하면 돼요. 다음에 Landed Quantity Terms, 양육 수량 조건. 목적항에서 상품을 양육하는 시점에서 측정을 하여 인도 수량이 계약에 합당한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조건, 즉 양육 시의 수량을 최종적인 것으로 하는 조건이다. 이건 어때요? 매도인이 물품이 양육될 때까지 수량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수량의 증명 방법,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품질 결정 방법, 품질 증명 방법 똑같습니다. 선적 수량을 최종적인 것으로 하는 경우, 양육 수량을 최종적인 것으로 하는 경우, 결국에는 둘 다 공인검사기관이 껴들어가지고 공정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3절의 가격 조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격 조건이라고 하면요, 우리 매도인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물품을 10달러에 사왔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10달러의 물품을 구매했으면 이 10달러보다 더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겠죠. 만약에 이거랑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장사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금액에 팔면은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그 손해를 보는데, 그렇죠? 이거 낮은 가격으로 파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매도인은 본인이 단가를 산정을 할 때 뭐를 고려하느냐? 일단은 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매도인이 만약에 물품을 구매했다라고 한다면 그 구매가를 생각을 할 거고요. 매도인이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원재료를 구매한 금액, 그 다음에 그 원재료를 공장으로 넣어서 공장을 돌려서 만들어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혹은 거기다가 본인의 마진까지 추가해서 다 추가했더니 예를 들면은 15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15달러에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15달러라는 금액은요, 그 기준점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기가 선적지, 물품을 만들어서 선적하는 선적지라고 하고요. 여기가 양육지예요. 선적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달러라는 판매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항구로 조금 만약에 또 움직여야 된다, 매도인이. 그러면 이동료가 붙겠죠? 아까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자, 17달러 되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25달러 되고, 이 중에 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27달러 되고, 이런 식으로 단가가 바뀔 거예요. 여기 가격 조건에 대한 내용은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매도인은 본인이 사용한 비용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물품을 판매하는 단가를 책정을 할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다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많냐면 무료 배송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료 배송이라고 써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무료 배송일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판매자마다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배송비가 2,500원이다 라고 한다면요, 물품 판매가가 10,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0원에 무료 배송 해주겠대요. 그러면 사실은 이 물품 가격은 7,500원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배송비 2,500원은 그냥 물품 가격으로 쓰여져 있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매도인은요, 본인이 투입한 금액, 그거는 무조건 단가에 녹여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요 내용이 나중에 인코텀즈로 넘어갈 거예요. 가격적인 내용들, 혹은 이렇게 인도 장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부터 매 수인이 해당 물품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고요. 이 인코텀즈 조건은 11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아까 잠깐 보셨던 CIF 이렇게 3개로 딱 표현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11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되게 내용이 많고 어렵겠다라고 느껴지실 테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본 강의 시간에 설명을 딱 드려보면은 이 인코텀즈가 무역 법규 내용 중에서 가장 쉽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프라이스, 가격 조건의 의입니다. 무역거래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가의 산정이다. 단가의 산정에서 수출입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물품의 원가와 이윤에 추가적으로 가산하여야 한다. 즉, 가격 조건은 단가 채산, 가격 제시에 관련한 수출입 요소 비용의 부담 귀속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관용적인 조건을 일컫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가격의 구성 요소 2번에 보시면요, 쫙 언급이 되어 있어요. 1번에 manufacturing cost, 제조 원가, 포장비, 희망이익, 각종 검사, 증명료, 인허가 비용, 내륙 수송비, 수출국에서 포트 오브 신먼트, 선적항까지의 운송 비용, 창고 비용, 보관료, 수출 통관 비용, 선적 비용, 보험료,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수출과 수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쫙 나열해 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1번부터 예를 들어 7번까지 매도인이 부담했다라고 한다면 그 단가에 없겠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양심 있는 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수입 통관을 매수인이 했는데 매도인이 이거 수입 통관 비용도 내가 단가에 산정해야지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건의 정형거래 관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4번 가격 조건의 채택 시 유의점. 1번 가격 조건의 선택. 대부분의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에 힘이 우위에 있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우리 가격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인코텀즈 조건 11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수인과 매도인 중에서 힘이 우위에 있는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우리 물품 매매 단계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일반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을까요? 매수인이 우위에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조금 더 우위에 있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인코텀스 조건을 이렇게 하자라고 보통 제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웬만하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인의 파워가 큰 시장을 바이어즈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품을 판매하는 매도인의 파워가 센 시장, 이거를 셀러스 마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다수의 경우가 바이어즈 마켓이고, 셀러스 마켓 같은 경우에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애플사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때는 물품을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구매자가 예약 걸어놓고 미리 돈 내놓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셀러즈 마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죠. 그래서 바이어즈 마켓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2번에 운송 방식에 따른 올바른 채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역거래 95% 이상이 이러한 인코텀스 조건 중에 하나를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뭐 3번의 계약 이행 방식의 올바른 이해도, 이것도 인코텀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 나중에 한번 보시는 걸로 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선적 조건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시점이 아니라 선적하는 날짜를 일반적으로 계약서에서 지정해버린다라고 말씀드렸고, 1번에 쉔먼트와 물품 인도와의 관계. 무역거래에서는 물품 인도 의무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 당사자 간의 인도 시기와 인도 장소, 인도 방법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약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번에 무역거래는 원거리의 당사자가 개입이 되고 운송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실무상 인도 조건 대신에 선적 조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공장에다가 물건 가지고 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배에다가 물건 실어줘, 이렇게 계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선적의 의미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다음에 2번 선적 시기의 결정 부분 보시도록 할게요. 그럼 과연 선적 시기는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느냐? 자, 특정 조건입니다. 선적 시기를 일정한 기간으로 약정하는 방법을 특정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형에는 단월 조건, May shipment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5월 중에 아무 때나 선적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2번에 연월 조건입니다. May to June 나와 있죠? 5월부터 6월까지 아무 때나 그냥 매도인이 하고 싶을 때 선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5월 1일 날 해도 되고 6월 25일 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3번에 shipment shall be made during first half of M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월의 first half라고 하면요, 5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 한 달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일단 두 개로 구분해서 나누게 되면요, 1일부터 15일까지, 그 다음에 16일부터 마지막 날까지가 해당이 돼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지막 날이라고 기재해 놓은 이유는, 뭐 어떤 달 같은 경우에는 30일, 어떤 달은 31일, 2월 같은 경우에는 뭐 28일, 29일 이렇게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끝 날짜는 지정되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한 달을 3개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때요?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21일부터 마지막 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첫 번째를 first half, 이거를 second half라고 얘기를 하고요. 3개로 나눴을 때에는 beginning, middle, en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구분점이 조금 헷갈릴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건 1일부터 16일로 외우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1일부터 11일, 12일부터 21일, 22일부터 마지막 날,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내용 그대로 한번 외워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4번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기닝에 대한 얘기죠. 비기닝. 자, 5번 최종 선저기를 표시하는 형태라고 해서 latest shipping date, 이 날까지는 무조건 선적을 해야 된다. 그 전에 해도 상관없어요. 이 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May 10이라고 적혀 있고요. 5월 10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shipment shall be made by May 10th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다음에 6번 동그라미 보면요. shipment 선적은 shall be made on or about May 10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on or about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5월 10일 앞에 on or about 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총 11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날짜를 아래로 갖고 들어와요. 10일. 그 다음에 앞으로 5일. 9, 8, 7, 6, 5. 그 다음에 뒤로 5일. 11, 12, 13, 14, 15. 요때 중에 아무 때나 선적하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on or about이 나오게 되면요. 그 숫자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앞으로 5개, 뒤로 5개 하면 총 몇 개예요? 11일입니다. 11일. 왜냐면 이 날짜가 들어왔고 앞으로 5일이 추가됐고 뒤로 5일이 추가됐으니까. 만약에 우리 무역영어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조금 더 꼬긴 하겠죠. 자, 최종 선적일의 실무적인 의미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2번에 즉시 선적 조건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최대한 빨리, 지금 당장 선적해라, 이런 의미죠. 자, 선적 시기를 어느 월이나 일 또는 며칠 이내 등으로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즉시 조속히 선적하도록 하게 하는 조건이다. 자, 최대한 빨리 선적해 라고 한다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옆에 있던 사람 전부 다 해석하는 게 다를 거예요. 딱 하루 이내에 선적해라 라고 말해주면 모두 다 동일하게 받아들일 텐데 최대한 빨리 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 해석이 불분명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3번 installment, shipment by install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부 선적에 대한 얘기고, 자, 매매 목적물의 수량이나 금액이 많아서 매도인이 한꺼번에 생산 또는 집하하여 제공하기 어렵거나 시장 상황, 판매 가능성의 제약 때문에 한꺼번에 전량을 인수하기 곤란한 때 또는 운송 사정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일시에 전량을 선적하지 않고 수회로 나누어서 선적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활용 예시 보면요. 5월과 6월에 균등하게 나누어 절반씩을 선적해라. May and June shipment equally 라고 나와 있고요. 절반은 5월에 잔량은 2개월 후에 선적해라. Half in May and the balance 2 months after.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트랜시먼트, 환적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적이 뭐예요? 우리 사람 생각하면요. 환승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적항 혹은 적출지에서 선적된 화물을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는 도중에 다른 선박이나 운송기관에 옮겨 싣는 것으로 이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특정한 운송기관에서 다른 운송기관으로 환적을 하기 위하여 물품이 하역될 때 특히 감실이나 손상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환적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물건을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면요. 그만큼 물건이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환적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직항으로 들어와라 라고 요청하는 거죠. 자, 환적의 예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5번에 Direct Shipment, 직항 선적입니다. 이거는 환적이 아니겠죠. 즉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 홍콩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거는 직항선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즉 출발지, 선적지에서 양육지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직항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관례 항로에 의해서 운항되어 운항 도중 다른 항구에 기항하지 않고 목적지로 직접 항행하는 직항선에 의하여 물품을 적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에 유의점. 직항선적은 환적 금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타 지역을 경유하는 항로에 선적하거나 환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선박에 적재하면 계약 위반이 되어 클레임이 제기될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약에서 직항선적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들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직항선적을 못했기 때문에 클레임을 제기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FTA 같은 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바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국가를 경유하게 되면은 FTA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FTA 혜택이 뭐냐면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한국으로 수입되게 되면은 세금을 조금 깎아준다는 의미입니다. 혹은 세금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6번 Delayed Shipment. 5월 10일까지 선적을 하라고 했는데 5월 10일 날까지 못한 경우에요. 이럴 때에는 선적 지연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출업자의 고의나 과실 혹은 수출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선적 기한 내에 계약 물품의 선적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형에는요,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지적의 경우 지연 선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백한 계약 위반이므로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요. 천재지변이나 전쟁, 동맹파업, 수출금지, 적대행위, 소요, 항만, 봉쇄,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적의 경우는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면책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항구 노동자들이 파업해버린 거예요. 선적을 할 수가 없대요. 자,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천재지변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은 폭우가 너무 쏟아지거나 번개, 천둥 번개 이렇게 해서 작업이 불가능하다. 지진이 발생해서 작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들 있죠.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선적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도인도 면책이 되기도 합니다. 자, 7번 Date of Shipment, 선적 일자의 증명. 선적 기한을 며칠까지로 딱 계약에 특정했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진짜 그 날짜까지 선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7번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 겁니다. 선화증권 등의 일부 일을 선적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화된 관행이다. 매도인이요, 선사, 배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이 물건 좀 어느 나라에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서 물건을 맡기게 되면 선사에서는 그거에 대한 증빙으로 이 선화증권이라는 서류를 제시해줘요. 이게 뭐냐면 영수증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수증이 발행된 날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날짜가 물품이 선적된 날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서류의 발행 일자가 몇 월 며칠이다 라고 써놓고서 사실은 선적한 날짜는 이 날짜야 라고 딱 도장을 찍어줬어요. 혹은 별도로 기재를 딱 해놨어요. 그러면 이 별도로 기재된 날짜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발행 일자를 선적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증명 방법에는요, 선적 선화증권 혹은 트랜스포트 다큐먼트의 경우는 실제로 선적의 일부 일을 선적 적재일로 간주하고요. received BL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할게요.